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참고만 살아온 어느 며느리의 처절한 각성과 그 뒤에 이어진 아주 시원한 뒤끝을 담고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 40 중반으로 조그만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10년 전 남편이 하던 사업이 보기 좋게 망했을 때 우리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었죠. 돌진한 아이를 등에 업고 시장 바닥을 누비며 박스떼기로 옷을 떼다 팔던 시절, 제 눈에는 피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복 없는 년이 들어와서 내 아들 앞길 망쳤다며 대놓고 구박을 하셨고, 남편은 그저 술로 세월을 보내기 일쑤였죠. 그런데 사람 팔자 참 모르는 겁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제 쇼핑몰이 대박이 났고, 지금은 웬만한 중견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면 우리 집안의 복덩이라며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칭찬을 늘어놓으시더군요. 여보, 나 이번 달 정산 좀 끝냈어. 어머님 생활비 보내드려야지. 제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묻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이 눈을 번쩍 뜹니다. 그래. 저번에 엄마가 이번 달엔 보일러 수리비도 좀 들어갔다고 하시던데. 한 50만 원만 더 얹어서 보내주면 안 될까? 보일러 수리비? 지난달에도 수리한다고 30만 원 가져가셨잖아. 또 고장났대? 노인네들이 사는데 이것저것 손볼 게 많나 보지. 자기가 잘 벌잖아. 우리 집에서 자기 손길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야? 남편의 말에 한숨이 나왔지만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시댁에 매달 보내는 생활비만 3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시어머니 손등에 들려드린 제 명의의 신용카드는 또 어떻고요. 어머니는 그 카드를 일명 쌈짓돈 카드라고 부르며 동네 노인정이며 개모임에서 아주 태도가 당당하십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전화를 하셨더군요. 애야, 나다. 오늘 노인정 친구들하고 갈비 좀 뜯었다. 네가 준 카드로 긁으니까 친구들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더구나. 누구네 며느리는 용돈 몇십만 원도 벌벌 떤다는데 우리 집은 역시 급이 다르다면서 말이야. 네,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너무 무리해서 쓰시진 마세요. 저도 요즘 경기가 예전만 못해서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 목소리가 가늘어집니다. 아니, 너 요즘 돈 많이 번다며? 그깟 갈비 몇 대에 벌벌 떨 거야? 너 우리 아들 기 세워주기로 한 거 잊었니? 내가 밖에서 이렇게 떵떵거려야 우리 아들도 기가 사는 법이야. 너 사업 잘 되는 것도 다 내 기도 덕분인 줄 알아야지. 어머니, 제가 언제 안 해드린다고 했나요? 그냥 적당히 조절하시라는 말씀이죠. 알았다, 알았어. 아무튼 내일 모레 우리 집 올 때 과일 좀 좋은 걸로 사오너라. 친구들이 우리 집 구경 온다니까.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남편은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적당히 직장 생활하며 제 눈치나 보고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 돈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아시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제 기색을 살피며 다가와 어깨를 주무릅니다. 여보, 엄마가 또 뭐라 하셨어? 노인네가 자랑하는 낙에 사시는 분이잖아.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야 해? 생활비 300만 원에 카드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만데. 당신 연봉보다 내가 시댁에 갖다 바치는 돈이 더 많다는 거 알아? 아이,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남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아끼는데. 당신 요즘 사업 확장한다고 바쁘니까 예민해서 그래. 내가 마사지 예약해 줄까? 남편은 늘 이런 식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죠. 사실 저는 시댁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흘린 땀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제 지갑만 존중할 뿐,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하십니다. 제가 어디서 뭘 먹는지, 무슨 옷을 샀는지 감시라도 하든 말이죠. 가끔 좋은 가방이라도 하나 사서 프로필에 올리면 금세 연락이 옵니다. 너만 좋은 거 들지 말고 나도 하나 사달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식은 일절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친정 엄마의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 사업 뒷바라지에 자식들 키우느라 당신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사신 우리 엄마. 시장에서 굴비 한 마리 살 때도 몇백 원에 손을 떨던 엄마를 위해 저는 이번만큼은 정말 큰맘 먹고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나 엄마랑 백화점 좀 다녀올게. 칠순인데 제대로 된 옷 한 벌 해드리고 싶어서. 제 말에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래, 장모님 고생 많으셨지. 좋은 걸로 해드려. 근데 우리 엄마가 저번에 말한 그 안마의자는 어떻게 됐어? 당신 진짜 너무하네. 우리 엄마 칠순 얘기하는데 지금 시어머니 안마의자 소리가 나와? 아니, 내 말은 기왕 백화점 가는 김에 같이 알아보면 좋잖아. 우리 엄마도 요즘 허리 아프다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과 싸워봤자 입만 아프다는 걸 지난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저는 그저 우리 엄마가 환하게 웃는 모습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칠 폭풍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평소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우리 엄마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일일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우리는 왜 안 해주냐는 시샘 섞인 타박만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정말 조용히 친정엄마와의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 들어서서 가장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고르며 행복해하던 엄마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에구, 이게 다 얼마냐? 난 이런 거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거울 앞에 비친 당신의 모습에 수줍게 웃으시던 우리 엄마. 저는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질투심을 자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는 순간 평화롭던 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삐뚤어진 소유욕이 아들 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나 폭발하게 된 것이죠. 친정엄마의 칠순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엄마를 모시러 갔습니다. 사실 칠순잔치를 크게 열어드리고 싶었지만 엄마는 극구 사양하셨어요. 그 돈 있으면 너희 애 학원 하나 더 보내라. 나는 그냥 너희랑 밥 한 끼 먹는 게 제일 큰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죠. 평생을 그렇게 본인보다는 자식들 걱정만 하며 사신 분입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입구에서부터 뒷걸음질을 치시더군요. 야, 얘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나는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티셔츠도 과분해. 그냥 가자, 어서.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칠순이잖아. 내가 돈 많이 번다고 했지? 딸내미 성공했는데 이런 거 하나 못 사줘? 오늘 하루만 딱 눈 감고 내가 골라주는 거 입어봐. 그래도 그렇지 여기는 나랑 안 어울려.
나는 괜찮아. 정말로. 엄마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카드로 의시되며 사시는데 정작 저를 낳아준 엄마는 백화점 문턱을 넘는 것조차 딸 눈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엄마를 고급 여성 의류 매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눈에 띈 건 은은한 베이지색의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급스럽고 우아한 게 우리 엄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았죠. 점원이 코트를 가져와 엄마에게 입혀드렸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울컥 쏟아질 뻔했습니다. 평생 낡고 해진 옷만 입으시던 엄마가 그 코트 하나에 귀부인처럼 환해지시더라고요. 어머, 손님. 어머니가 피부가 고우셔서 이 색상이 너무 잘 받으시네요. 이건 소재도 최고급이라 정말 가볍고 따뜻해요. 점원의 칭찬에 엄마는 거울 속 본인의 모습이 낯선 듯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가격표 좀 봐라. 엄마가 조용히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가격표에는 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엄마는 숫자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옷 한 벌에 무슨 100만 원이 넘어. 나 안 입어. 얼른 벗겨다오. 엄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준다니까 왜 그래. 이거 엄마한테 정말 찰떡이야. 오늘 안 사면 나 집에 안 갈 거야. 결국 저는 엄마의 만류를 뿌리치고 일시불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매장을 나오는 엄마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러우면서도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15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장모님이랑 쇼핑 잘 끝냈어? 뭐 사드렸어? 응, 코트 한 벌 사드렸어.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네. 코트? 어디 브랜드 건데? 가격은 얼마 정도 해? 남편의 질문에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가격을 솔직히 말하면 또 시댁이랑 비교하며 투덜거릴 게 뻔했거든요. 그냥 좋은 걸로 샀어. 우리 엄마 칠순이잖아. 당신도 그 정도는 이해하지? 아니 뭐, 이해하지. 장모님 칠순인데 당연히 좋은 거 해드려야지. 근데 우리 엄마가 저번에 말한 그 안마의자 말이야. 렌탈 말고 구매로 하면 3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장모님 코트 사드린 김에 우리 엄마 그것도 좀 결제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요즘 허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잖아. 남편의 뻔뻔한 요구에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엄마 허리 아픈 건 걱정되면서 평생 일만 하느라 굽어버린 우리 엄마 등은 보이지도 않는 걸까요? 여보, 오늘 엄마 칠순 선물 사드린 건데 왜 자꾸 시댁 안마의자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깨는 거야.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내가 뭘 분위기를 망쳐. 자기가 돈 잘 버니까 하는 소리지.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기분이 상한 듯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은 화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예약해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했습니다. 새 옷을 곱게 차려입은 엄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엄마는 아이고, 늙은 할미 찍어서 뭐 하냐면서도 포즈를 예쁘게 취해주시더군요. 엄마, 이 사진 봐봐. 진짜 예쁘게 나왔어. 나 이거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야겠다. 사람들이 우리 엄마 모델인 줄 알겠다. 저는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그 사진을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습니다. 상태 메시지에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칠순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적었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나는 네가 이렇게 잘 살아서 엄마한테 귀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니 더 바랄 게 없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가 늘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의 따뜻한 한마디에 그동안 일하며 겪었던 모든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행복이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엄마와의 행복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을 울려댔습니다. 화면에 뜬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죠. 나다. 너 지금 어디냐? 카톡 사진 보니까 사돈이랑 아주 호강을 하러 나갔나 보더구나.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축하의 인사가 아니라 뾰족하게 날이 선 질투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친정엄마 칠순이라 식사하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 식사야 할 수 있지. 그런데 사진 보니까 사돈댁이 입고 있는 그 코트 말이다. 그거 예사 물건이 아니던데? 딱 봐도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코트 같은데? 네, 칠순 선물로 하나 해드렸어요. 엄마가 평생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셔서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미쳤니?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덥석 사줘? 내가 저번에 그 브랜드 스카프 하나 사달라고 했을 때 네가 뭐라 그랬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며 조금만 참으라며. 그런데 내 친정 엄마한테는 100만 원이 넘는 코트를 넙죽 안겨줘? 어머니, 이건 저희 엄마 평생 한 번뿐인 칠순 선물이잖아요. 제가 제 돈 벌어서 사드린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내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네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 받아서 사업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 돈이야? 내 아들이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오는 돈으로 네가 안주인 행세하는 거 모를 줄 알아? 그 돈이면 내 아들 보약이 몇 첩인데. 시어머니의 억지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요? 그 돈은 제가 벌어오는 거에 비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 푼돈이었습니다. 시댁 생활비 300만 원과 어머니가 쓰고 다니는 카드값은 전부 제가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운영하는 쇼핑몰 수익에서 나오는 거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모든 공을 아들에게 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오니 거실에는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미 한바탕 전화를 받은 모양이더군요. 여보 왔어? 장모님은 잘 모셔다 드렸고? 응. 당신도 어머니 전화 받았어? 나한테 아주 난리를 치시네. 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자기도 참, 기왕 사드리는 거 좀 저렴한 걸로 사드리지 왜 그렇게 티나는 걸 사서 엄마 속을 뒤집어놔. 우리 엄마가 자기 카톡 자주 보는 거 알면서. 여보,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우리 엄마 칠순이야.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드린 건데 왜 당신까지 이래? 내가 당신네 엄마한테는 안 해줬어? 지난달에도 백화점에서 가방 사드리고 매달 용돈 꼬박꼬박 보내드리잖아. 아니, 내 말은 엄마는 자기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자기가 좀 낮춰서 말하면 어디 가덧나? 그냥 세일할 때 샀다거나 가짜라고 하면 되잖아. 왜 내가 거짓말까지 해야 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바람을 피웠어? 나 정말 당신 집구석 식구들 질투심 받아내는 거 지긋지긋해. 당신 집구석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엄마가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가 좀 받아주면 안 돼? 기어이 이렇게 싸움을 만들어야겠어?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예민하게 만들었다며
타박을 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관계가 정상인 걸까? 내가 헌신한 대가가 겨우 이런 질타와 질투뿐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사건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프로필 사진 속 코트의 정확한 가격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 백화점 매장에 전화를 거신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거기서 코트를 샀다는데 똑같은 걸로 선물하려고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150만 원이라는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신 어머니는 그야말로 폭발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제 휴대폰에는 도둑년, 거머리, 내 아들 등골 빼먹는 독종 같은 입에 담지도 못할 험악한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단순히 문자나 전화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어요. 평소 같으면 기분 좋게 쇼핑몰 업무를 보고 있었겠지만 시어머니와의 험악한 문자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겁고 답답했죠. 점심때쯤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집에 잠시 들렀을 때였어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건 익숙한 향수 냄새, 바로 시어머니가 쓰시는 진한 장미 향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서걱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려왔어요. 신발을 벗은지도 모르게 허겁지겁 안방 드레스룸으로 달려간 저는 그곳에서 차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비명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커다란 제당 가위가 들려 있었고 그 발치에는 제가 아끼던 정장들과 코트들이 갈기갈기 찢긴 채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쇼핑몰 샘플로 들여온 고가의 외제 원피스부터 제가 큰맘 먹고 장만했던 맞춤 코트까지 멀쩡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냐, 잘 왔다. 이 도둑년아, 너 오늘 잘 만났다. 어머니는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가위를 허공에 휘두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옷들이 다 얼마짜린데? 이걸 왜 다 찢어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미쳐? 그래, 나 미쳤다. 내 아들이 밖에서 피땀 흘려 돈 벌어올 때 너는 이딴 쪼가리에 수백만 원씩 처바르고 있었냐? 내 친정 애미한테는 100만 원 넘는 코트를 넙죽 안기면서 나는 동네 싸구려 옷이나 입으라고 카드를 던져줘? 네가 사람이냐? 너 같은 거머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제 정장 자켓 하나를 다시 집어들더니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소매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남편 돈 한 푼도 안 썼다고요.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버는 게 어떻게 내 돈이야? 내 아들 마누라니까 네가 돈을 버는 거지. 어디서 감히 돈줄 쥐고 있다고 유세를 떨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시야를 가로질렀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얼떨떨한 통증과 함께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더군요.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같은 건 오늘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 해. 내 친정 애미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남편 등골 빼먹고 시어머니 우습게 알라고? 어머니, 지금 제 뺨 때리신 거예요? 제 부모님 욕까지 하시면서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리는 것보다 제가 평생을 일궈온 공간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죠. 그래, 때렸다. 왜 억울하냐? 억울하면 내 아들 돈 다 내놓고 몸만 나가. 너 같은 독종은 우리 집안 망칠년이야. 감이지 엄마 칠순에 백화점 코트? 내 아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년.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제 가방을 발로 걷어차며 안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찢어진 옷가지들 사이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150만 원짜리 코트 한 벌이 불러온 결말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싶어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꼴을 본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집안 꼴이 왜 이래? 아들아, 너 잘 왔다. 전현이 그동안 너 몰래 돈을 얼마나 쓰고 다녔는지 아냐?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다 치워버렸다. 저런 도둑년은 혼쭐을 내줘야 한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남편의 팔을 붙잡고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제 발치에는 찢긴 옷들이 널려 있었죠. 남편이 제 모습을 보더니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옷을 이렇게 다 찢어 놓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자기야,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 엄마가 좀 흥분하셨으면 자기가 좀 피하지 그랬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저를 향한 위로가 아니라 왜 피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고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옷들을 다 칼질해놨는데 당신 눈에는 내가 안 보여? 아니, 내 말은 엄마가 오죽 서운하셨으면 그러셨겠냐는 거지. 자기가 장모님 코트 사드린 게 화근이잖아.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키워? 미안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이고, 미치겠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보, 당신도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가시고 나면 얘기하자. 남편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거실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소란의 원인인 것처럼 저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며 방으로 밀어 넣었죠. 방문이 닫히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남편의 달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갖다 바치고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과 카드값을 결제하며 지켜온 이 가정이 사실은 모래성보다도 허망한 것이었다는 거요.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뺨의 붓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가로질러 찢어진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비웃으며 한마디 더 던지시더군요. 찍어서 뭐하게?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해봐라, 이년아. 시어머니가 며느리 훈육 좀 한 게 무슨 죄라고. 네가 고소하면 내 아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어머니의 그 비아냥거림이 제 귓가를 때렸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은 생각이야?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고 내 옷이 찢겨도 마땅하다고 생각해? 아,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엄마가 좀 과하셨던 건 맞지만 자기도 원인 제공을 했잖아. 그냥 오늘 일은 잊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응? 좋게 좋게. 그 말이 제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손가락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시댁의 모든 편안함을 지탱해주던 제 돈줄,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을 지탱해주던 제 인내심, 그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머리라고 부르던 며느리가 진정으로 거머리처럼 피를 빨던 이들이 누구였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하고 들어와서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제 방문을 두드렸죠. 찢어진 옷가지들 사이에 주저앉아 있던 저는 문을 열어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자기야, 아직도 그러고 있어? 어휴, 이 옷들은 어쩌냐? 아깝긴 하네. 남편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명품 정장에 잘려나간 소매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아깝긴 하네.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올 소리가 고작 그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뺨을 맞았어. 당신 눈엔 부어오른 내 얼굴은 안 보이고 찢어진 천 조각만 보여? 제 서늘한 물음에 남편은 슬그머니 제 눈치를 살피더니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니, 누가 안 속상하대? 근데 여보,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불붙으면 앞뒤 안 가리시는 거. 자기가 이번에 장모님 코트 사드린 건 솔직히 좀 과했어. 우리 엄마 평생 백화점 코트 한 벌 못 얻어 입으셨는데 사돈이 그거 입고 웃는 사진을 봤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셨겠어. 그래서 배가 아프면 며느리 뺨을 때리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내 돈으로 선물한 게 왜 죄가 돼야 하는데? 당신 어머니가 쓰시는 카드가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 아, 또 그놈의 돈 얘기. 그래, 당신 사업 잘해서 우리 집안 먹여 살리는 거 고마워. 근데 꼭 그렇게 유세를 떨어야겠어? 당신이 돈 좀 번다고 우리 엄마 무시하니까 엄마도 폭발하신 거 아니야? 효도가 별거야? 그냥 엄마가 원하는 거 사드리고 기분 맞춰드리면 되는 거지. 남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이익고장을 다 받아줘야 한다는 거였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비겁하다. 당신 사업 망했을 때, 당신네 집안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나 시장에서 박스 나르면서 이 악물고 버텼어. 그때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내 아들 등골 빼먹는 년이라며 침 뱉으셨어.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술 취해서 잠만 자고 있었잖아. 야, 언제적 얘기를 지금 꺼내. 사람이 과거에만 살 거야? 이제 살만하니까 옛날 일 들먹이면서 사람 무시해? 당신 정말 실망이다.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가관이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달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집에는 잘 가셨어요? 아이, 집사람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따끔하게 혼냈으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내일 내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네네. 어머니 허리 아프신 거 안마의자 제가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해드리겠다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 남편은 너무나 쉽게 약속을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마치 자기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기는 그 태도, 그것이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찢어진 옷들을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찢어질 때의 그 서걱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더군요. 한 벌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옷들이 이제는 그저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옷들을 담으며 마음속에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 당신들의 효도는 당신들의 돈으로 해. 내 인생에서 당신들을 지워버릴 시간이야.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수익 구조와 통장 내역을 점검했습니다. 남편은 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기 계좌로 꽂히는 용돈과 시댁으로 흘러가는 돈만 확인했죠.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내가 뺨을 맞고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옷들이 찢겨나갔는데도 저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 남자. 저 남자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나 싶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니가 보낸 욕설 문자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내 아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년. 어디서 사돈년한테 백화점 코트를 사줘? 네가 제정신이냐? 오늘 때린 건 약과다. 한 번만 더 내 아들 돈 함부로 쓰면 그땐 내 친정까지 가만 안 둔다. 거머리, 거머리라.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천천히 굴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당신 아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였겠지만 사실 그 피를 공급하고 있는 건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조만간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까지의 며느리 생활은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시댁의 모든 경제적 풍요를 책임지던 황금알 낳는 거위는 이제 스스로 그 알을 깨트리기로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톡에는 제 욕이 가득하더군요. 엄마, 조금만 참아. 걔가 돈 좀 벌더니 기어오르는 거야. 내가 기 죽여놓을게. 라는 남편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마지막 한 방울 남아있던 미련조차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들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기대해도 좋아. 뺨의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그날 밤 제 가슴 속에는 절대로 꺼지지 않을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법이라고들 하죠. 저는 아주 차갑고 아주 잔인하며 아주 우아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제가 시댁에 베풀던 모든 당연한 권리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의 돈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고귀한 자존심이 어떻게 바닥을 기게 될지 벌써부터 눈앞에 선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엄마의 칠순 사진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이제 제가 지켜야 할 미소는 오직 이 미소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겁한 침묵과 광기 어린 폭력에 대한 대가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돈으로 처절하게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면 시작될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어제 받은 그 모욕과 뺨의 통증이 오히려
저를 냉정하게 만들어 주었죠. 아침 일찍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입을 벌린 채 잠들어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국이라도 끓였겠지만 오늘은 물 한 잔조차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노트북과 휴대폰을 켰습니다. 이제 제가 지탱해온 시댁이라는 이름의 자선단체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가 동네 노인정에서 유세 떨 때 쓰시던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원과 연결되어 정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매달 10일에 자동으로 이체되던 시댁생활비 300만 원의 예약 이체를 취소했습니다. 30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보다 큰 이 돈이 그 집구석에서는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권리는 박탈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낼 제가 아니었죠. 시댁 아파트의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심지어 시어머니가 매일 받아드시던 요구르트 대금까지 제 계좌로 연결된 모든 자동이체를 하나씩 해지해 나갔습니다. 여보, 당신 안 자고 뭐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난 남편이 눈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차려주는 아침을 기대하는 눈치였죠. 자기야, 나 배고픈데 아침은 뭐 없어? 어제 일은 내가 사과할게. 엄마가 좀 심하긴 했지만 자기도 이제 그만 풀었으면 좋겠어.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이제 우리 집 부엌 영업 종료야. 당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가서 사 먹든지 당신 엄마한테 가서 차려달라고 해. 뭐?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고작 옷 좀 찢겼다고 아침부터 시위하는 거야? 남편의 그 고작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다시금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제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해? 내 아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하셨지? 그래서 결심했어. 거머리직 그만두기로. 내가 당신 엄마한테 주던 카드, 생활비, 시댁 공과금까지 전부 방금 정지시켰어. 당신이 그렇게 효자인 줄 몰랐네. 이제 당신 월급으로 당신 엄마 효도 직접 해드려. 알겠어? 남편은 제 말이 농담인 줄 아는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여보, 설마 진짜 그랬겠어? 당신 성격에. 여보, 농담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농담인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당신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 보면 알게 되겠지. 아, 그리고 당신 용돈으로 주던 카드도 없애버릴 거야. 당신 월급으로 생활비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려면 이제 아껴 써야 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켜서 카드 앱을 확인하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미쳤어? 진짜 다 정지시킨 거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망신? 나를 도둑년 취급하고 내 얼굴에 손찌검한 사람의 망신이 걱정돼? 당신 정말 끝까지 비겁하구나. 내가 왜 풀어줘야 하는데? 당신 엄마 말대로 나는 거머리잖아. 거머리가 주는 돈 받으면 기분 나쁘실 텐데 내가 배려해드린 거지.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우리 부부잖아. 당신이 버는 게 내 돈이고 내가 버는 게 당신 돈이지. 어떻게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 남편의 뻔뻔함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사업 망해서 빚더미 앉았을 땐 내 돈이 내 돈이라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내 돈은 당신 엄마 쌈짓돈이 되고 당신 월급은 당신 비자금이 되는 거야? 당신이 한 달에 가져오는 3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시댁 생활비 되고 이자 내고 당신 술값으로 써봐.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고.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죽은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여보, 아니. 당신 똑똑히 들어. 오늘부터 이 집안의 모든 경제적 지원은 중단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약속한 안마의자 당신 카드로 사드려. 당신이 호언장담한 보약 당신이 직접 다려드려. 나는 이제 내 엄마 코트 사주고 내 엄마랑 여행 다니는 데만 내 돈 쓸 거야.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우리 엄마 성격에 이거 알면 가만히 안 계실 텐데. 가만히 안 계시면 어쩔 건데? 또 오셔서 내 옷 찢으실 거야? 이번엔 주거 침입으로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아,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어머니한테 올 생각 말라고 해.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 곧 폭풍우가 몰려오겠죠. 카드가 긁히지 않아 당황할 시어머니, 통장에 잔고가 없어 관리비 독촉장을 받게 될 시댁, 그리고 그 뒤치다꺼리를 감당하느라 머리가 터져나갈 남편까지. 생각만 해도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계셨습니다. 주인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그 주인의 손등을 물어뜯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이제부터 하나씩 가르쳐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조용히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창밖은 어느덧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아주 눈부시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곧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전화벨 소리로 깨질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주 느긋하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자선 사업은 완전히 끝났고 공정한 참교육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제 마음은 이보다 더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찢겨나간 옷들에 대한 슬픔은 이미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차갑고 단단한 복수심으로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프로필을 보며 비웃었듯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웃어줄 차례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카드를 정지시킨 날 어머니는 마침 노인정 친구 3명과 함께 시내의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점심 약속이 있으셨더군요. 평소에도 우리 며느리가 사업을 크게 해서 나한테 카드를 맡겼다며 입버릇처럼 자랑을 늘어놓으시던 분이니 그날도 아마 위세가 대단하셨을 겁니다. 나중에 남편을 통해 전해 들은 그날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통쾌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비싼 거로 마음껏들 시켜.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보더라고. 칠순이라고 사돈네 옷 한 벌 해줬다길래 내가 한마디 했더니 미안하다고 나한테는 아주 더 좋은 거로 골라보라지 뭐니? 시어머니는 잊지도 않은 제 사과를 지어내며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잔뜩 세우셨을 겁니다. 1인당 5만 원이 넘는 고가의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귀한 술까지 곁들이며 그동안 며느리 돈으로 누려온 호사를 마음껏 뽐내셨겠죠. 친구들은 역시 아들 잘 키우고 며느리 잘 봐서 말년에 호강한다며 시어머니의 길을 한껏 살려주었을 테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식사를 기분 좋게 마치고 시어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넸을 때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가 정지된 것으로 나오네요. 종업원의 조용한 말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하셨답니다. 정지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긁어봐요. 우리 며느리가 한도가 무제한인 카드를 준 거라니까?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카드를 긁어본 종업원의 표정이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정지되어 결제가 안 됩니다. 혹시 다른 카드 없으신가요? 그 순간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을 겁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아까는 며느리가 줬다더니 정지되어 있다는 게 뭐야? 이거 망신살 뻗쳤네. 당황한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 마누라가 준 카드가 정지됐단다. 나 지금 한정식 집에서 친구들하고 밥 먹고 돈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어. 당장 이거 어떻게 좀 해봐. 나 창피해서 죽겠다. 그 시각 저는 쇼핑몰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남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한 세 번쯤 무시하다가 네 번째에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지금 식당에서 망신당해서 울고 계신단 말이야. 내가 말했잖아. 이제 자선사업 끝이라고. 당신 엄마가 나더러 거머리라는데 거머리 피 빨아먹고 살면 안 되시지. 그 카드로 긁은 밥값 당신이 가서 해결해. 야, 당신 정말 독하다 독해. 우리 엄마 친구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당장 정지 풀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니까. 설명은 필요 없어. 당신 엄마가 나한테 뺨 때리고 옷 찢을 때 당신은 뭐 했는데? 그 망신 내가 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초한 거야. 끊어, 나 바빠.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나니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식당으로 달려가 겨우 밥값을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가관인 건 그 이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카드를 잃어버려서 급하게 정지시켰나 보다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소문은 노인정에 쫙 퍼진 뒤였습니다. 며느리 돈으로 유세 떨더니 결국 쫓겨나게 생겼다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죠. 저녁쯤 되자 남편이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정말 선 넘었어. 우리 엄마 평생 그런 수모 처음 겪으셨다고 집에서 누워 계셔. 당신이 사람이면 가서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과? 내가 왜? 내 돈 내 의지로 안 쓰겠다는데 그게 왜 수모야? 당신 엄마는 남의 귀한 옷 찢어놓고 뺨 때린 게 수모라는 생각 안 드셔? 나는 어제 당신네 엄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려. 그거랑 이거랑 같아? 엄마는 어른이시잖아.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돈 필요할 때는 효부고 돈 좀 쓴다 싶으면 도둑년이야? 당신도 똑똑히 들어. 나 이제 당신 엄마한테 단돈 10원도 안 써. 당신이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 근데 어쩌나 당신 월급으로는 시댁 생활비 대기도 벅찰 텐데. 남편은 제 서늘한 기세에 눌려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제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었죠. 자기야, 그래도 생활비는 보내줘야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당신 엄마가 나더러 거머리라며. 거머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 염치 없는 짓 아냐? 당신이 대출을 받든 투잡을 뛰든 알아서 해. 나는 이제부터 우리 엄마 칠순 여행 자금 모을 거니까.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번 한 번만이야 하고 넘어가 줬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뺨에 남은 붉은 자국과 드레스룸의 처참한 광경이
제 마음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내가 어제는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갱년기 아니냐, 가족끼리 이럴 건 없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식당에서의 망신은 고작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돈이라는 생명줄이 끊긴 시댁의 일상이 얼마나 황폐해질지, 그리고 그 고통이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어떻게 갉아먹을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드가 정지된 것만으로 세상이 끝난 줄 아셨겠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댁으로 배달될 각종 체납 독촉장과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할 가전제품들의 침묵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옆에서 한숨을 쉬든 말든 아주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달콤하고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카드 정지와 생활비 중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일상이라는 게 참 묘하죠.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릴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막상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삶이 얼마나 남의 손에 의지해 왔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며칠 뒤부터 시댁에서는 그야말로 문명의 퇴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TV와 인터넷이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하루 종일 TV 틀어놓는 게 유일한 낙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제하던 유선 방송과 인터넷 요금이 미납으로 처리되면서 예고 없이 화면이 먹통이 된 겁니다. 여보, 당신 진짜 독하다 독해. TV까지 끊어버리면 어떡해. 퇴근하자마자 남편이 제 앞으로 달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한바탕 볶이고 온 모양이더군요. 끄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서 나가는 자동이체를 해지한 것뿐이야. 당신 엄마 TV 보고 싶으시면 당신이 결제해주면 되잖아.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게 말처럼 쉬워. 유선 방송에 인터넷, 정수기 렌탈비, 비대 관리비. 그거 하나하나 다 내 명의로 돌리려니까 복잡하고 돈도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하던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에 그를 비웃어 주었습니다. 어머, 당신 엄마는 심심해서 죽을 것 같아? 나는 내 옷이 찢기고 뺨을 맞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TV 안 나오는 게 뭐 대수라고 그래. 정 심심하시면 노인정 가서 친구들하고 수다나 떨라고 해. 아, 참. 카드가 정지돼서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하시겠구나. 자기야, 제발 좀. 엄마가 잘못했다고 문자도 보내셨잖아. 그럼 자기가 대충 풀어줘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님 집 정수기도 떼어간다고 연락 왔대. 그 정수기 렌탈비 한 달에 고작 3만 원이었어.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갈비 쏘실 때 쓰던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지. 근데 그 3만 원 아까워서 내 돈으로 내게 놔뒀던 거야?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참 대단하다.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는지 목소리를 낮추고 애원을 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내가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 그러니까 일단 저것들만 좀 다시 살려주면 안 될까? 엄마가 나한테 10분마다 전화를 해서 못 살겠어. 여보,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당신 엄마가 겪는 불편함, 그거 다 당신이 해결해야 할 숙제야. 당신 효자잖아. 당신 월급 받아서 뭐해?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는 데만 쓰지 말고 당신 부모님 목마르지 않게 생수라도 사다 날라야지.
내 월급으로 어떻게 그걸 다 해? 나 이번 달 카드값도 막막한데. 남편의 대답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본인 점심값 8,000원 아까운 건 알면서 제가 시댁에 쏟아붓던 수백만 원은 당연한 공기였나 봅니다. 거 봐. 당신 월급으로는 당신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지? 근데 그동안 당신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호의호식하셨을까? 다 거머리 같은 며느리 피 빨아먹고 사신 거야. 이제 피가 안 나오니까 괴로우신 거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의 전화를 빌려 결국 제게 직접 말을 거셨습니다. 남편이 억지로 전화를 제 귀에 갖다 댔거든요. 예. 나다. 내 시어미다.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간대없고 쉰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어제는 정말로 미안했다. 내가 혈압이 올라서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근데 옷은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다 물어줄 테니까 일단 이 팁이랑 정수기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늙은이가 집에서 물도 못 마시고 앉아 있으려니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난다. 어머니, 서러우세요? 저는 제 드레스룸이 쓰레기통이 된 걸 봤을 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옷값요? 그거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어머니가 무슨 수로 물어내시게요? 그냥 이제부터는 아드님이 주시는 돈으로 소박하게 사세요. 아들이 효자니까 물 정도는 사다 줄 거예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빌면 좀 풀어야지. 며느리라는 게 시어미를 굶겨죽일 작정이야? 결국 본색이 나오더군요. 조금만 불리하면 며느리 도리를 들먹이는 그 습관.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 그만두려고요. 아니, 거머리직 그만두려고요. 거머리가 주는 물 마시면 배탈 나실 텐데 그냥 참으세요. 아, 그리고 내일은 가스도 끊길 거예요. 제가 미리 해지 신청해뒀거든요. 추우시면 옷 껴입고 계세요. 제가 선물한 코트 말고 어머니가 직접 사신 옷들로요. 전화를 끊고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가스까지 해지했다고?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얼어 죽으라는 거야? 안 죽어. 요즘 세상에 옷 껴입는다고 누가 죽니? 당신이 퇴근길에 전기장판이라도 하나 사다 드려. 아, 돈 없지? 그럼 당신 옷이라도 갖다 드려야겠네.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시댁으로 달려가 생수라도 사다 바쳤겠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던 수많은 렌탈비와 공과금을 남편의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시댁은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가스렌지가 안 되니 밥을 못해 드시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 씻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셨죠.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찬 방에 앉아 아들만 기다리며 울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늦게 들어와 제게 빌고 화내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제 쇼핑몰 일에 더 집중하며 매출을 올렸죠. 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단순히 돈줄인 줄 아셨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생명 유지 장치였던 거죠. 제 손으로 그 코드를 뽑아버리자 그들의 화려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악취나는 현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보, 제발. 엄마가 지금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으시겠대. 제발. 응? 남편의 애걸복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책장을 넘기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당신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들, 그 뺨의 통증, 그리고
우리 엄마가 느꼈을 그 당혹감. 그거 다 갚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거든. 그러고는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거창한 짐도 아니었어요. 당장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제 사업에 꼭 필요한 장부들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여보, 지금 짐 싸서 어디 가려고? 이 밤중에 당신까지 나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현관문 앞을 막아서는 남편을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당신 얼굴 보는 것도,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지긋지긋한 엄마 소리 듣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나니까. 당신은 그 잘난 효도나 실컷 하면서 지내. 자기야, 제발 좀.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니까 이러는 거야. 짐승이었으면 벌써 물어뜯었겠지. 당신도 오늘부터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그대로 차를 몰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푹신한 침대에 몸을 눕히자 그제야 막혔던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야, 이 독종아. 너 때문에 나 얼어 죽게 생겼다. 너 진짜 천벌 받는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해?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일단 가스랑 물만 좀 어떻게 해다오. 늙은이가 찬물에 씻다가 심장마비 오겠다. 분노로 시작된 문자는 시간이 갈수록 애원으로, 다시 협박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비굴할 정도의 사과로 변해갔습니다. 진동 소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떠서 확인한 부재중 전화는 정확히 103통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읽지도 못할 만큼 쌓여 있었죠. 조식을 먹으며 천천히 문자를 읽어내려가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뺨을 때리고 옷을 찢으며 도둑년이라 소리치던 그 기계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제발 살려달라며 빌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엄마 어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거실에서 떨다가 지금 몸살 나셨어. 당신이 사람이야?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이래? 어머, 아직도 며느리 타령이야? 당신 엄마가 내 옷 찢을 때는 며느리가 아니라 거머리라더니 이제 가스비 낼 돈 없으니까 다시 며느리 대접해 주시는 거야? 참 편리한 관계네. 야,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여보, 당신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옥? 당신들이 나한테 준 10년이 바로 지옥이었어. 나는 그 지옥에서 당신들 먹여 살리느라 뼈가 녹았는데 당신은 고작 가스 좀 끊긴 걸로 지옥 운운해? 당신 엄마 몸살 난 거 걱정되면 당신이 병원 모시고 가. 아, 병원비 없지? 그럼 당신 차라도 팔아야겠네. 너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이랑 괴물 같은 시어머니랑 왜 더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내 옷 찢은 사진, 내 뺨 때린 뒤에 찍은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보낸 그 입에 담지도 못할 문자들. 그거 다 증거로 제출할 거야. 재물손괴의 주거침입, 그리고 폭행까지. 각오해.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제가 단순히 돈줄만 끄는 게 아니라 법적인 심판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모양이었죠. 여보, 자기야.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지금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으시겠대. 일단 고소는 하지 말자.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필요할 때만 가족 찾는 거 당신네 집안 특기잖아. 나는 이제 그 비겁한 울타리 밖으로 나왔어. 당신 엄마한테 전해.
나한테 전화 100통할 기운 있으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준비나 하시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찢어버린 내 옷들의 영수증을 챙기고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과 시댁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유난히 평화로웠습니다. 잠시 후 호텔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까지 찾아온 모양이군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들어 프런트에 전화했습니다. 방 앞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거리는데 보안팀 좀 보내주시겠어요? 무서워서 못 나가겠네요. 비릿한 웃음이 제 입가에 걸렸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마지막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든 눈물을 흘리든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의 대가는 오직 그들의 완전한 몰락뿐이었으니까요. 호텔 보안팀 직원들에 의해 복도 끝으로 끌려나가는 남편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부어오른 뺨과 찢겨나간 옷들을 떠올리면 그런 연민은 사치일 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아주 깊고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맞이한 아침은 눈부시게 밝더군요. 체크아웃을 하고 제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제 정리해둔 증거 자료들을 넘기며 소장 작성을 마무리했죠. 시어머니에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그리고 폭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고 남편에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진행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상대 측에서 충격이 꽤 클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미련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그분들의 충격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노릇을 충분히 해왔거든요. 이제는 그분들도 현실이라는 걸 좀 마주 보셔야죠. 사무실을 나와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초췌하다 못해 꾀죄죄한 몰골을 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여보, 당신 이제 오면 어떡해. 엄마가 여기서 당신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 남편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다가가자마자 어머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그대로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죠.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뒤집혔었나 보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응? 제발 이 고소인지 뭔지 아는 것 좀 취하해주고 가스랑 물 좀 살려다오. 늙은이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구나. 기세등등하게 가위를 휘두르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갔는지 어머니는 엉망이 된 머리에 눈물 콧물이 범벅된 채 싹싹 빌고 계셨습니다. 평소 자존심 하나로 사시던 분이 이웃집 문이 열릴까 무서워하지도 않고 복도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저는 카타르시스보다는 지독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동네 창피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거머리라면서요? 거머리 피 빨아먹고 사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어머니의 고귀한 자존심에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아니야. 내가 입이 방정이지. 내가 미친년이다.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생명줄인데 내가 몰라봤어. 옷값도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그러니 제발. 옆에서 보던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거들더군요. 여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잖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너무 매정하게 굴면 안 되지. 일단 우리 다시 얘기 차근차근 하고 정리해보자,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진짜 이혼 서류야? 남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에 적힌 재물손괴 피해 보상 및 위자료 청구라는 글자를 보고는 숨이 넘어갈 듯 헉 소리를 내시더군요. 당신 똑똑히 들어. 이 집은 내 명이니까 오늘 내로 내 짐 다 뺏어 나가. 그리고 어머니, 찢어버린 내 옷들 영수증 다 첨부했으니까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대로 한 푼도 빠짐없이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 사시는 그 아파트 바로 압류 들어갈 줄 아시고요. 야, 너 진짜 독종이구나. 어떻게 시어미한테 압류 소리를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본색을 못 숨기고 다시 고함을 지르려 했지만 제가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려 하자 금세 다시 기가 죽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등골 안 빼먹게 해드릴 테니 이제 아들 효도 받으며 사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니 300만 원 생활비 정도는 거뜬히 해드리지 않겠어요? 아, 당신도 정신 차려. 이제 당신 밥 차려주고 내 엄마 뒷바라지 해줄 거머리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저는 두 사람을 복도에 내버려 둔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소리, 곡소리를 내며 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 그 소음들을 지워버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본인 아파트에 가스가 끊기고 관리비 독촉장이 붙자 동네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로 긴 여행을 떠났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엄마를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딸, 이제 얼굴이 좀 폈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엄마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10년 넘게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이렇게나 가볍고 아름다웠던가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한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의 지갑이나 비상구가 아닌 한 사람의 당당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우리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말이죠. 거머리라고 욕하던 그들이 지금쯤 누구의 피를 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을지 눈에 선하지만 이제 그건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저녁 엄마와 함께 가장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며 이 자유를 마음껏 만끽할 생각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시원한 사이다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었음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 넘게 시댁의 경제적 기둥 역할을 해왔지만 돌아온 건 거머리라는 모욕뿐이었던 한 며느리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각성기였는데요. 그녀는 자신을 갉아먹으며 지켜온 가짜 평화를 과감히 깨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자신과 친정엄마의 웃음을 되찾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 가치를 몰라주는 이들에게 바치는 희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오늘 사연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무리한 요구에 홀로 가슴앓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연 속 주인공처럼 나를 먼저 사랑하는 용기를 꼭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이다 복수가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속 시원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